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이슈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논의하다가 중단되고 정치적 타협을 했는데 우리 사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극단적인 평가만 엇갈릴 뿐 대한민국 국민들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도 또 방향도 없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판 토론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이슈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쳐보고 무엇이 진실인지 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호사카 유지 교수와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두 분 나오셨는데요. 제가 시작은 이렇게 좀 무겁게 하지만 실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주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동국대 법대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용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때문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장마 때문에 고생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혔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 굉장히 막힌 만큼 그래도 뚫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뚫고 왔습니다. 한일 문제 완전히 막혀 있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의 해안과 지혜로 이런 막힌 문제가 뻥 뚫는 이런 이제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맞네. 네. 교수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하여튼 그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이제 생소하신 얼굴일 수 있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인데요. 잠깐 카메라로 이제 얼굴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이분이 그 굉장히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 민주당의 서울 은평 지역의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유진 의원인데요. 이분께서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하게 결의안을 채택하고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워낙 좋아서 오늘 특별히 토론에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 제3선거구의 서울시의원 초선 맡고 있고요. 예,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인데요. 여러분들 얼굴 잘 보고 계시면 언젠가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강제징용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일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국내에서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더욱더 흐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금 여야 간에 깊은 갈등이 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정청래 의원 간의 오염수 공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고 주장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년 전에 냈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이것이 당신들께서 냈던 결의안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그렇게 적극적 규탄을 했던 당신들께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왜 180도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전국 순회 먹방쇼를 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아직 시행 전인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쇼는 또 무엇입니까? 자, 오늘 토론이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바꿨다. 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공방의 요소가 있으니까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방류한다. 이게 국제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IAEA 최종 검증 결과를 봐야죠. 자, 만약에 검증 문제 결과를 있- 봤는데 예, 그런 네.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네. 문제 없습니까, 국제법상? 이제 문제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2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오염수를 갖다 희석했다고 하지만은 바다에다 무단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지금 심각성,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이죠. 지금까지 유감스럽지만 국제법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그 해양 오염수 방류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많이 지금 프레임 전쟁인데요. 다들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론에서도 정치가 과학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과학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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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은 다 팩트들을 들고 있고 나름대로 이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아르구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구체적인 팩트로 검증된 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 상태를 갖다 좀 더 오픈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과학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데 보통 방사능 오염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양측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5,000년 간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국제법으로는 이것이 다루어진 적이 없고 실제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두고는 굉장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이 그렇죠. 정도로 네. 이제 네. 좀 서론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찍어놓고요.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갖다가 사실 뭐 핵 에너지가 사용된 이후로 뭐 한 3번 정도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체르노빌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이 정도 맞습니다. 사건들은. 네. 네. 자, 그리고 과학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정- 생각합니다. 네. 정치 현장에 이제 있으면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을 보면 자, 문제는 일본이 만들어 놓고 싸움은 한국에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상황 지금 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거라면 막고 좋은 거면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는 그렇게 오염수 문제를 걱정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질타하던 그분들께서 이제 지금은 정반대로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사실의 본질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오로지 상대에 대한 증오, 상대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정책으로 삼고 그걸 대응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계속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네, 저 일본이 IAEA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 대한민국 정부가 받는 자료의 원천이 오로지 창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IAEA와 일본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데이터를 들이대더라도 이미 정해져 놓은 범위 안에서의 논박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었다면 이 원천 데이터의 출처부터 전 세계 보편적인 과학자들의 상식적인 기준 안에서 발견되는 데이터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생겼으면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좀 특수하게 전개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상황을 좀 끌어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그 알제리 전쟁 때 프랑스의 정치와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
정도까지 지금 한국 사회가 네. 거의 지금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언제 알제리 전쟁이 일어났고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알제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쉽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제리는 프랑스에서 보기에 식민지가 아니라 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리카나 그 프렌치 인도차이나 같은 경우는 식민성이 관할을 했는데 알제리 같은 경우는 내무성 관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과정인데 그 와중에서 이걸 독립시켜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드골 정부가 당시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이것이 여야 간의 정파적 어떤 논쟁이나 아니면은 갈등을 차원에 넘어서 프랑스 사회 전체가 이렇게 분열됐었는데 지금 그거를 보는 느낌이고 단지 문제는 이제 저런 식으로 과학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정치가 과학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는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는 야 과학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정치가 이렇게 나서서 괴담을 네. 퍼뜨리느냐 네. 이런 걸로 오히려 정치화시키고 정쟁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화시킨 거죠. 과학은 일정 부분의 진리를 제외하고는요. 그 데이터에 너무 그렇게까지 절대성을 부여할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과학적 데이터조차도 맞다 안 맞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런 양측 이제 간에 지금 굉장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지금 보수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예전에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그 광우병 같은 경우도 30년 내지 50년 후에 그 증세가 나타나는데 아직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갖고 아직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 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의 미래 관계 때문에 무조건 일본 하는 거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네. 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재판을 건다, 피소를 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맞습니까? 상황은 맞죠. 유엔 해양법재판소 같은 데서 관할권이 되는데 네. 지금 그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돼 왔었던 건데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덮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안은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가고 네. 국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 사회에서 네. 공론화시키면서 뭔가 네.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아예 그냥 듣고 네. 가버린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하시는 과학의 문제들은 사실은 예컨대 예전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평화의 댐 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목이거든요. 토목 기술이니까 이걸 짓는데 얼마, 거기다 물을 치우는데 얼마. 그래서 미국 당시 공병단조차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금 계획이라고 그런 괴담이라고 얘기가 그건 맞는데 이거는 방사능 어떤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문제들은요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이라도 최소한 IAEA가 가장 명확하게 검증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광우병 사태를 봐라. 소고기 먹고 잘못된 사람이 있냐. 역시 괴담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이 과학과 정치의 역할이 거기서 극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된 거냐면 30개월 미만에 실제 미국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소고기 유통의 기준에 맞춘 것만 수입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어떤 거라도 다 수입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놨던 것이 국민적 의사가 확인되어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문이 좁혀지고 관리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은 거기였던 거고요. 그걸 지금 와서 교수님 말씀처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학적으로 또 광우병에 대한 영역은 따로 측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은 그렇게 애당초부터 정확히 달랐던 거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사실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그 가치로부터 그렇게 벗어나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을 봐도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원자폭탄이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다음에 아폴로 계획 같은 경우도요 그 예산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맞습니다. 정치적인 예.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덜 정치적인 일반 우리 이제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안전하지 않은데 여기에서 통계나 과학이 왜 나오냐고요. 맞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향이 어떤지 아직 측정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확신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거 방류하면 안 돼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정책으로 결정이 나서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그럼요. 우리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요. 그럼요. 이게 법적으로 국제 해양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하는 하는 것은 나중의 나중 일이고요. 문제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야 문제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에서 이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당혹한 거는 그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뭐 국무총리도 그러시고 뭐 이걸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이런 차원의 논쟁이 벌어진다는 게 저는 좀 황당합니다. 뭐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 실제로 방류하거나 마실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대충 저분들은 국민들한테 이거 뭐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까 어쨌든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갈갈이 찢어졌다. 맞습니다. 또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맞습니다. 다수 의견이 분명히 방류를 하면 안 된다인데 네, 네. 목소리는 언론에서 다뤄지는 걸 보면 거의 반반의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와 지금 우리 삶을 논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설명되는 언론의 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 지형이 있는 그대로의 주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돼서 나오는 결과인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OECD 가입 국가 중에 언론에 대한 신뢰 지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하위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방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론화돼서 기사화되는 과정은 너무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 그러니까 이 현존하는 현실 안에서 좀 제대로 봐야 된다. 반론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네. 오히려 좌파 언론이 한국 언론, 신문 방송을 장악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론이 왜곡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단적으로 딱 하나의 사례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리터당 기름값이 1,800원이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은 사설, 칼럼 다 통틀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걱정했었습니다. 네. 리터당 1,800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리터당 2,300원이 넘어가는데도 그럼 이미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질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도 유가 걱정을 하는 칼럼이 없어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특히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믿는 부분만 믿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과연 균형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질문으로 던지면서 계속 이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체로 8대2 정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한 7에서 8, 네. 뭐 실제로 9 정도 되겠죠. 허용하는 사람은 실제로 한 10% 전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우리는 평론하면서 똑같이 반반의 의견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프레임을 그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잡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인데, 것처럼 예. 국민의 생각을 언론이 왜곡하는 면도 있지만 언론이 국민의 생각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그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학자들이 그런다고 한다. 뭐 유명한 뭐 옥스퍼드 대학 뭐 명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와서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학적 데이터. 지금까지 방사능 소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이 방사능의 어떤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어떤 확립된 데이터는 없는 거로 들었어요. 시간이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알 수 없다. 어쨌든 네네. 길게 봐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과연 일본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걸 잠깐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더 나누어 가겠습니다. このようなことに日本の市民だけではなく世界でたくさんの放射能を日本だけの問題じゃないし、もちろん福島だけでも問題ではない、世界中の問題なんで、みんなで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考えてください。この放射能で海を汚染しと思っています。それを再子どもたちにきれいな海を残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자, 조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지금 실제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일본 어민들이 이것이 나갔을 때 일본의 수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마치 일본은 찬성하는데 대한민국 일부 국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이 잡혀 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이제 아니 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까지 괴담이라고 얘기했던 뭐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광우병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건 우리 국내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왜 일본 정부를 이렇게 비호하고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왜 일본 국민의 판단을 따라 우리가 거기 따라가야 되죠? 예, 그거는 뭐 대통령께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제가 참 그런 한번 문제이기 여쭤보고요. 때문에. 제가 이제 예.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거기에 지금 좌우되는데 지금 언론들도 오늘 아침 신문에 봐도 뭐 괴담 팩트가 어떻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병원장님께서 페이스북으로 썼던 글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바닷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수산물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다. 방사능 물질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이것은 먹이의 계층 사슬을 따라서 계속 누적되는 것이고 그 누적의 최종 산물은 인간인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나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 마시겠다. 화장실 물을 마시면 안 죽지만 마시겠다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설명으로 참 이 귀여워. 논의를 이렇게 흐리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그 의사분은 예. 아마 좌파인 모양. 그래서 아마 좌파가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프레임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려 있지만 과연 이제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했는데요. 인터뷰 진행은 우리 한왕희 PD가 직접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 보고 나서 또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후쿠시마 내륙에서는 지금도 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후쿠시마 내륙의 강에서 잡히는 민물 고기는 지금도 일본 자체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잡힌 그 의록도 그런 하나인데요. 세슘이 180배 이상 높게 나왔고요. 오염수 반유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하고 사실상 피폭된 지역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계산이 나왔는데요. 반유할 경우는 35억 엔 정도가 든다. 이거는 400억 원 정도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예를 들면 매립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10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오염수는 매일 100톤 이상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할 경우는 자릿수가 더 올라가 가지고요. 굉장한 숫자예요. 일본의 재정적 부담은 DGP의 250% 이상이 적자잖아요. 이게 일본의 적자가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일본이 망하는 길이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립하거나 반려하지 않는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성격상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못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더 좋은,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괴담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요. 한국 정부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일부 보수 전단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현의 무라이 치사도 엊그저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유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일본의 마츠노 관방 장관이 또 어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반유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코미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코미하고 있는 거죠. 반대가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반대도 과학적인 반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자력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이 많고요. 그 안전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원자력 전문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자 안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없다가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괴담으로 한마디로 아무것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과학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저 인터뷰를 오늘 방송 직전에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자 출신으로 보면 오늘 그 호사카 유지 교수의 저런 발언 내용만으로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팩트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의견을 듣겠는데요. 자, 일본 국민들 반대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일본이 저렇게 방류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에 저렇게 방류,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냥 바다로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관련국들과 논의를 내서 도움을 받고, 그러면 일본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방류로 밀어붙이고 가기 어려운 상당한 정치권 내의 반발도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준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동일한 문제들인데 정보 공개가 충분히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주변국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IAEA의 검증 결과를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죠. 근데 저 호사카 유지 교수 말씀 들어보면 한국 정부는 저 바보구나. 일본 내에서도 저렇게 논란이 있는데 한국 내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좀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해보라고 하니까 무슨 괴담 선동하느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뼈아픈 문장이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라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나라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살고 싶다라는 것은 지극히 소박하고 기본적인 희망이죠. 근데 그걸 괴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제 저런 말씀 들어보면 저도 사실 좀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길게 보면 안전성이 굉장히 위협적이니까 이걸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고 실제로 거죠. 안전성 자체가 현재 이 순간에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일본 맞습니다. 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면 야 이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 여부를 먹는다 마신다 안 마신다 수준의 문제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그 국내 정치 프레임을 1980년대 수준으로 다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시도가 지금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네, 이게 소위 일본이 한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정치에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기득권 어떤 그분들이 다시 지금 스멀스멀 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각 부분으로 과거에 잃었던 그런 그 힘들을 되찾고 권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현재의 그 어떤 시나리오가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이제 행태를 보면 실제로 일본 정부, 일본 국민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도쿄 전력 이들의 동조자.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동조자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는 딱 이 문장으로만 정리하고 저희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초유의 상황을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고 난 원자로는 멜트다운을 이미 지나서 이 끝이 어딘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멜트다운을 넘어선 단계도 처음이거니와 매일매일 오염수라고 불릴 수 있는 물이 100톤 이상씩 생산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인류가 처음 겪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괴담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가장 근본적으로 경악스러운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통계라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는 누구 편이냐, 마시는 편이냐, 안 마시는 편이냐, 괴담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수준의 논쟁을 하고 있으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80년대로 되돌아가서 정권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국민. 그런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도 방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게 기시다 총리 개인 정치 그리고 도쿄 전력에 돈을 좀 적게 드는 방식으로 뭔가 그 기업에 도움을 주는 행위에 윤석열 정권이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들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인터뷰를 한 번 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후쿠시마 내륙에서는 지금도 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후쿠시마 내륙의 강에서 잡히는 민물 고기는 지금도 일본 자체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잡힌 그 의록도 그런 하나인데요. 세시움이 180배 이상 높게 나왔고요. 오염수 반류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하고 사실상 피폭된 지역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계산이 나왔는데요. 반유할 경우는 35억 엔 정도가 든다. 이거는 뭐 400억 원 정도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예를 들면 매립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10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오염수는 매일 100톤 이상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할 경우는 자릿수가 더 올라가 가지고요. 굉장한 숫자예요. 일본의 재정적 부담은 DGP의 250% 이상이 적자잖아요. 이게 일본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일본이 망하는 길이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립하거나 반유하지 않는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성격상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못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더 좋은,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괴담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요. 한국 정부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일부 보수 전단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현의 무라이 치사도 엊그저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유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일본의 마츠노 관반 장관이 또 어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반유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코미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코미하고 있는 거죠. 반대가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반대도 과학적인 반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자력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이 많고요. 그 안전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원자력 전문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자 안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없다가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괴담으로 한마디로 아무것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과학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씀을 아마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뜨고 쳐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역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문제 아무런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윤석열 정권이 망쳤다.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것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팔았는데 미래도 못 가고 과거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격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격정적인 연설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 잠시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3자 강제징용 방식이 왜 가장 황당한 수준으로 처참한 거냐면 지금 강제징용을 배상해야 되는 대상은요 일본 정부가 아닙니다. 전범 기업입니다. 정부 간의 조약으로 일본 정부가 물어내세요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니 피해를 입힌 전범 기업은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식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어길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대간절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의 뒤에는 이 시간을 피눈물로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16분짜리 영상을 듣고는 아니 대한민국 서울시의회에 저렇게 용기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자리에 직접 모시고 나니까 제가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토론할 때 보여줬던 태도와 전혀 다른 저런 격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발언을 하게 됐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이게 배경이 그날 저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이제 투표 직전에 반대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결의문이었죠? 어떤 결의문이었냐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하고 그걸 서울시 의회가 적극 지지한다라고 서울시 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결의문을 내겠다는 표결 직전에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의 수장으로 뒤집어 엎고 제3자 배상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거기에 찬동합니다라고 결의문 채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제 토론자로 나서서 저 발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의문은 서울시 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고 발표했으면 차라리 솔직한 거죠. 근데 그토록 반대했던 36명 민주당 시의원들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고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가 저희도 궁금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희의 강한 추측입니다만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에 뭐라도 이런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적극적인 동조 바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이제 논리 정연하게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충성맹세를 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요. 제가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개인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은 한일협정 1965년도에 맺고 난 뒤에 사라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닙니다. 국제법상으로 개인 청구권 유효합니까? 국제법의 문제를 떠나서 19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 그다음에 그에 부속하는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일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도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합의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그럼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개인들이 피해를 봤으면 국가에 청구를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일종의 배상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정부가 왜곡한 겁니다. 왜곡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왜곡을 한 겁니까? 개인 청구권 살아 있고 1965년 한일 기본관계 협정에서의 합의된 사항은 양국이 외교 보호권을 통해서 청구권을 소구하지 않겠다. 요거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1991년에 있었던 일본 참의원 대정부 질의에서 당시 이제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이죠. 나중에 이제 주미 대사를
했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하신 아주 유명한 그 국제법 학자시기도 한데 그분이 그 외무성 조약국장으로서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개인 청구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교적 보호권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공식 발언을 합니다. 일본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반대 토론하면서 자료 준비를 하다가 저희도 몇 번이나 놀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실제로 1965년 한일 협정, 소위 네. 말하는 그 협정문을 보면은 지금 자주 언급되는 것이 완전히 불가항력적으로 종결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결의 표현은 국가 간의 배상 청구권 같은 것이라고 읽히는데 실제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그때 종결됐다라는 권리란 외교적 보호권에 국한된다. 즉 국가 간의 어떤 조약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의 상식이고 또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인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다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권에 기초한 개인 청구권은 국가 사이의 조약으로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또 하나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개인 청구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 당시에 여기 있을 때 놓고 온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65년에 이제 한일 기본관계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정부는 국내법적 조치를 통해서 일본 개인이 그 한국 내에 두고 왔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소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게 살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억지를 쓴 게 아니라 따라서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왜곡했을 뿐입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협정 내용에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 그럼요.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대통령의 월권 행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네. 행정부의 수장이 이 문제는 그냥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네. 하면 네. 이것은 대통령의 법 위반 문제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치와 법이 만나는 것이죠. 예. 뭐 그런 법 격언이 있는데 법은 완성된 정치이고 정치는 완성되지 않은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법과 정치의 그 어떤 그 경계선을 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면은 법적인 관점에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네네. 관점에서 그건 재단할 수 그야말로 없다.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대통령이란 위치는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국가의 수반이기 원수, 때문에 맞아요. 국가 수반으로서 펼칠 수 있는 외교권에 일정한 행사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조치는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따져가면 첫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명백한 법을 위반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엎는 결정이니까요.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법을 위반했다 보는 것이고 실제로 법 집행 단계에 가서도 이건 민사 영역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일종의 배임죄를 강요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뭐 제3자 변제 발상인 방식이라는 거는 사실 법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제시한 그런 그 해결 방안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이건 뭐 상식을 초월한 문제들이고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 헌법상 가장 큰 문제가 그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의 원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이 헌법 구조 속의 대통령이 돼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 제가 잠깐 아는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치 역사적 문제고 어떤 형법에 관련된 개념 같지만 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일본의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을 시켰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혹은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범 기업과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 두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정부는 제3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일종의 말하자면 채권 채무 같은 관계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 469조에는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서 갚아야 될 돈을 제3자가 갚을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다만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갚을 수 없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조금 더 나가면 결국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맞습니다.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합의를 할 때 말했던 발표문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야 저게 뭐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들 다 동의 구했어 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과 합의하고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내에서 난리가 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급작스런 국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결정 때문에 다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정진석, 이재명 두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같았습니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경색된 채로 방치돼 왔고 이런 한일 관계를 지속하는 것,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 라는 점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입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제 저 장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놀랐던 게 아니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은 놈이 때린 놈한테 너 때린 거 괜찮으니까 내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제 인생 56년 동안 저런 장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이전에 지금 아까 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가 자꾸 지금 일본과 한국 간의 그 어떤 공적인 판결로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냥 김영공의 그 미쓰비시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 사적인 민사소송입니다. 네. 그거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거고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그 주권 면제라고 해서 그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그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일본 정부는 그것을 국가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현재 그렇게 쌍방이 합의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 정부 지금 박진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냥 받아들인 거죠. 지금 그 방송에서 나왔지만 전 정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프게 슬픈데요. 아주 진실은 단순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뭐냐면 전범 기업은 마땅히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니 배상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에게 배상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본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가 그걸 실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기억나실 겁니다. 불화수소 이런 거 이름 기억나시죠? 네. 반도체 전략 수출 같은 거를 일본이 아예 네. 한국에는 안 통제했죠. 팔겠다 얘기하면서 네. 그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소부장 이런 단어 네. 기억나시죠? 스스로 그런 일본의 경제적 공세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한 그동안의 지난한 즉 길고 어려웠던 힘든 시간을 차근차근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왔던 것이거든요. 이겨냈죠, 그러고. 이겨낸 것이고요. 네. 이것을 전 정권은 폭탄 돌리기만 하고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꼭 이 문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이 가장 슬픈 것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진실에 대한 슬픔을 달래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역사적 불법 지배 거기에 따른 역사적 아픔 이런
고귀한 가치들을 단순한 돈의 문제로 환산해 버렸다는 겁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해결되는 거고 배상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의 경제, 그러니까 돈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결정짓는 순간 그 누구도 이 결정에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뭐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한 만발짝 뒤로 양보를 하고요. 근데 한일 관계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거 이전에 한일 관계가 경색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베 정권의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 비협조적인 그런 대한 정책,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일종의 제한. 보복이었죠. 네네, 보복이었죠. 그건 뭐 명확한 건데 한일 관계 경색의 책임이 어디 있는데 그걸 갑자기 우리 정부 쪽에 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 국익이 뭡니까? 아까 그리고 국가이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요청인데 일본이 네.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네. 이제 주권 침해다 이런 네. 논리로 경제 보복까지 하니까 네. 야 이게 이제 한일 관계 완전히 경색됐다. 한일 관계 풀려면 일본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권 아까 정진석 의원의 의견인데 그것은 뭐 국민 정서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요. 그 대법원 그 최종 판결에 보면 소수 의견에서 주권 면제 이론을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 그 2012년 그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까지 원용하면서 주권 면제 이론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판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소수 의견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 그룹들이 지금 다시 이제 한번 이런 보수 정부를 통해 갖고 좀 재기를 노리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지금 이 문제가 진행되는 그 게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친일 떠나서 전체주의, 그렇죠. 전체주의죠. 파시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마디로 1980년대 80년대의 정치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일본 놈 앞제비하면 더 큰 이익이 오니까 이번 기회에 한일 문제를 가지고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일 DNA를 드러내서 주도권을 확보하자 이렇게 제가 조금 네. 과하게 해석하겠습니다. 그 이번 정부 강제징용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부안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 선택이 위대한 것은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학폭에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피해 입은 당사자가 제가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가 없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병원 받을 치료비는 다른 친구한테 받아서 나는 잘 치료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학폭 문제를 극복한 거야. 정신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정신승리를 강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느냐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주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협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오롯이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바뀔 것이다. 두 번째,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이용준 교수님, 박윤희 의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너 좋다.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